오늘은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정말 이 코인 시장, 이 판도, 이 흐름에 대한 교수님의 개인적인 좀 인사이트를 조심스럽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쪽 업계에서 뭐 워낙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또 업계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또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명쾌하고 명확한 해답 같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올해 상반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또 어떻게 분위기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워낙 지금 작년에 워낙 이슈가 많았죠. 워낙 좀 안 좋은 이슈가 많았죠. 약간 윈터라고 저도 그쵸. 7년이니까 제가 직접 투자도 하는 것보다는 보고 있는데 윈터를 3번 겪은 것 같아요. 7년이니까 윈터 3번째인데 이번 윈터가 이제 좀 길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블록체인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로 관점에서 관점이 계속 확대가 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또 얘기할 것 같지만 또 ETF라든지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금융이 분명히 연결이 융합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한 과정에서 이슈가 많았던 건 맞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ETF라든지 기존 저희 나라 CBDC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엔티티 안에서 직접 들어가는 거기 좀 차근차근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이슈가 있긴 하지만 또 윈터가 지난 분명히 봄이 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반기에는 그래도 윈터와 봄의 어떤 그런 계절의 좀 변화를 느꼈던 좀 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좀 우리가 악재보다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SEC와 승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시장을 환호하게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또 외부적으로는 뭐 이제 뱅크라웃과 관련해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서 암호화폐가 조금 수혜를 받아가는 게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SEC 승소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펀더멘털을 조금 더 강해지는 시간을 경험했던 것 같은데 올 상반기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리플 부분이 사실 이제 여기 유튜브에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편하게. 네, 좋습니다. 리플 제 친한 친구가 리플에 다녀요. 아, 다녀요? 다니고 있어서. 리플 랩스 직원이에요? 네. 오. 그래서 한국 분이신가요? 예, 뭐 이름까지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네.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원래 유럽 쪽에 은행을 다니고 있었다가 입사를 했는데 여기는 월급을 리플로 줘. 그러면서 전체 연락이 왔습니다. 100% 리플이래요? 다 리플로 와우. 줘서 이걸 어떻게 뭐 환금해야 돼? 전체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니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리플이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리플이 랩스가 있고 생태계 쪽에 있는 재단 쪽이 있는데 유럽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려고 준비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건 SEC와 리플의 그런 그쵸. 재판 쪽이 모든 아마 크립토 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일 봤었던 이제 약간 또 제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또 판결이 나오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부분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거는 증권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는 증권이 아니야라고 한 게 가장 요즘 큰 이슈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SEC와 리플의 판결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한국인은 리플이죠. 네, 교수님도 리플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리플과 관련해서 뭐 지속적으로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다뤄드리기는 했지만 정말 최종적으로 승소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리플의 미래 또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리플을 뭐 제가 또 직접 뭐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리플이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 본질적인 부분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케이스가 있고요. 리플에 대한 부분은 워낙 또 크로스보드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송금 부분이 있고, 근데 리플의 생태계를 보면 생각보다 리플이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거의 이더리움 같이 본인들이 해서 굉장히 뭐 디파이라든지 NFT 다양한 그 지갑을 저도 한번 설치해서 봤는데 안에 보면 거의 모든 생태계 슈퍼앱 같은 역할을 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저희 나라 분들이 워낙 많죠. 리플의 홀더들을 많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뭐 거의 메디 안에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심이 많을 텐데 또 송금이나 크로스보드한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 확장되는 아마 메스터드 옵션을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제 친구가 또 다니기도 해서 아마 AP 총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면 제가 이 방송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와, 리플랩스 직원분을 저희 빠친 예, 거예요. AP 역시. 총괄이라서 저랑 네. 친한 친구라서. 자, 리플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전망도 함께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올 상반기에 일단 리플 입슈를 꼽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교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느끼는 거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이제 기존 금융과 디지털 합치고 연결된 융합되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질적인 부분 오늘은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네, 편하게 얘기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다른 데선 원래 투자 얘기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 하셔도 됩니다. 네,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네. 상승률로 봤을 때는 네. 전에는 아마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좀 더 네. 높았던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었거든요. 상승폭 자체는. 근데 네.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뭐 오디널스나 뭐 스택스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레이어 2 부분에서 재밌는 건 비트코인 코어 우리나라는 주로 이더리움 쪽 생태가 워낙 강하죠. 많이 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코어 분들이 네. 움직이기 심상치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확장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SEC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야. 아. 그래서 확실히 이더리움도 아니면 피오또 POS 넘어가는 순간에 약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SEC가 비트코인 무조건 증권은 아니야. 그리고 제리 연수가 얘기했었고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자체가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 놓고 뭐 라이트 네트워크, 네. 스택스처럼 레이어 네. 2로 뭐 NFT, 비트코인 기반으로 보통 스마트 컨트랙 하면 무조건 이더리움 생각하셨지만 네. 지금은 이제 또 비트코인 오픈을 했죠. 레이어 2라고 해서 네. 스택스 얼마 전에 KBW에도 스택스 만들었던 문희부하고 저도 네. 인사를 했던 바로 저도 잘 못한 영어로 I try to speak English를 하면서 오케이. 제가 했었던데 제가 느끼는 건 비트코인의 코어 부분들이 우리나라 좀 약하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맥시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확장을 별로 안 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비트코인 위에서 뭐 NFT도 만들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처럼 좀 네트워크가 말 그대로 확장성,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고자 뭐 NFT, 라이트닝 네트워크, 스택스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내놨지만 네. 오히려 네트워크를 더 느리게 만들고 더 여기서 좀 논란만 만들고 있다 하고 맥시들은 오히려 반기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맥시는 작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맥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비트코인 생태계 맥시는 분명히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네. 비트코인이 워낙 기축통화처럼 움직이니까 생태계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스택스라든지 여러 가지 비트코인 코어들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 워낙 또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 코어나 비트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분명히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원래는 주로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를 보고 있었다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는 또 스택스 공부도 하고 네. 또 영지치 증명 때문에도 있었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비트코인 레이어 2도 한번 보시면 네. 좀 재밌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비트코인의 레이어 2를 확장시켜서 비트코인도 조금 다각화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더 생태계에는 예. 안정적일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세요? 맥시는 아니기 때문에 맥시는 아니고 그렇군요. 비트코인 자체 저도 올해는 저도 네. 시작을 저도 이제 IBM 뭐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엔터프라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양쪽으로 다 보고 있는 관점인데 네. 비트코인 갖고 있는 워낙 그 팬들이 많죠. 팬들도 약간 많고. 비트코인은 좀 천연 기념물로 그냥 놔두자 하는 그 의견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고 네. 있는데 뭐 그때 올해 오디너스나 뭐 스택스 처음에 오디너스 때문에 스택스도 약간 좀 부각이 됐거든요. 비트코인에서 NFT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비트코인 레이어 2도 있대 이러면서 약간 좀 시장에 좀 반응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비트코인 코어가 있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 거는 분명히 그러면 또 선선되거든요. 나쁘진 않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또 거기서 버닝되고 또 유틸리티가 늘어나면 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가 또 워낙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 자체는 워낙 지금은 다 이제 자산이라서 다 그걸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 없는데 그렇게 어쨌든 스택스가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을 넣어야만이 스택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메커니즘 자체에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을 마치 디파짓하고 거기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스택스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에서 비트코인 수요처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개발자분은 비트코인 라이트 네트워크에서 마이크로 페이먼트 하려고 합니다. 상점에서 직접 마이크로 페이먼트 사실은
온라인 지금도 가끔 있죠. 뭐 네. 비트코인으로 뭐 라이팅 네트워크 결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뭐 피자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 네. 대학원생들 오면 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막 다니면서 네. 그때 쌀 때였거든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막 사셨대요, 뭐를? 콜라 사주고 아이고. 피자 사주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아유, 돈이 얼마야? 그래서 그 네. 내가 얼마짜리 사준 줄 알아? 뭐라고 후회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분이 많죠. 근데 네. 이제 그분은 어쨌든 마이크로 페이먼트 관점에서 좀 이런 비트코인을 실질적인 리얼 라이프에서 쓰는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좀 보고 올 수 있다. 예,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이더리움만 보지 마시고 또 여러 네. 가지 비트코인 코어 부분 우리나라 워낙 이더리움이 워낙 강하죠. 그쵸. EVM 쪽 스페이트가 워낙 많고 그런데 요즘 근데 BM, 그러니까 벌철 머신을 뭐 솔라나도 만들고 이제 거의 뭐 메인넷 있는 애들은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뭐 EVM, 넌 EVM이 있죠. 음. EVM 쪽 계열이 워낙 많고 넌 EVM도 있어서 음. 재밌는 건 EVM과 넌 EVM을 또 합쳐지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 KBW에서 그런 얘기가 그걸 또 합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마치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뭐 마이 SQL인데 그거를 이렇게 미드리어처럼 되게 복잡한 기술이긴 한데 네. 그런 합칠 수 있는 기술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든 KBW 게다 하이브리드 보니까 형태로 가네요. 그거를 네.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뭐 원대한 비전을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던 팀도 있었고 아 그래요? 사실 KBW 저도 며칠 전에 네. 끝났잖아요. 네, 다녀오셨잖아요. 기자님도 네. 저는 이제 그 애프터 파티를 파티만. 많이 갔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내년에 이제 꼭 가고 싶어서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 예. 방송을 통해서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네. 제가 볼 때는 직접 아마 저는 느끼는 게 가면 도움이 블록체인 되죠. 저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저도 분명히 7년 전에 저도 직접 다 네. 미드업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네네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KBW 저도 이제 풀데이로 저는 이제 메인 이벤트 갔었어요. 그래서 참석하셨죠.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분위기는 어땠어요, 현장?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열린 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티켓이 다 매진된 걸로 알고 그쵸. 올매진 됐죠. 그리고 사이드 이벤트도 이번에 뭐 100개 넘게 열렸잖아요. 120개. 120개. 와. 그 중에 제가 2곳을 갔다 왔습니다. MC 보셨잖아요. 심지어 맞아. MC도 보고. 네. 오늘도 또 열심히- 갑니다. 네. 오늘 가시죠. 오늘도 저녁에. 예. 네, 또. 네, 어쨌든 지금 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크립토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하려다가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 확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크립토는 이제 트릴레마라고 해서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허점처럼 존재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이제 친구들도 어떤 뭐 레이어 2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기존의 단점을 어떻게든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자리에 정체돼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 계속 변화가 나온다는 게 좀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더리움도 사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작년에 올해 POS로 전환이 끝났죠. 그게 정확하게 봤을 때 작년이었나요? 페이지가 5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머지라고 있죠. 그러니까 네. POW에서 POS로 음. 그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사실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네. 엔진을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동차 잠깐 세워놓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멈추면 안 되니까. 아, 멈추면 안 이게 되니까. 쭉 제가 설명을 하자면 달리고 있는 자동차 엔진을 바꿨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네. 나름대로 생각하려 노력을 좀 했습니다. 아, 근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엔진 바꾼 거예요. 달리고 있는 자동차인데 엔진을 POW에서 POS를 바꾼 거라 음. 보시면 되고 음. 어쨌든 지금은 머지라고 합쳐지고 있는 과정인데 네. 사실은 이게 페이지가 5개가 있어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어쨌든 POS를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걸 해놨고 그것들이 물론 좀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려서 사실은 예상보다는 늦어지긴 했지만 네. 실제로 다 완벽히 돌아가게 되면 아마 좀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다들 보고 있는 팝콘 과학 중에 하나죠. 지금 어떻게 잘 그쵸. 돌아갈 수 있냐. 그래서 네. 그러면 그게 잘 되면 이제 피타르 비텔린이 그렇죠. 다시 한번 다시 천재구나 얘기를 음. 다시 한번 들을 것 같긴 하고요. 비탈릭이 또 최근에 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지식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로놀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금 이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우리가 다크코인으로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그렇죠. 이미 진작에 다 퇴출이 됐고 뭐 호라이즌이나 지켓이 이런 애들은 거래가 안 되고 근데 이
지금 비탈릭 부타린 같은 이런 우리 업계 천재들도 이 미래 영지식 증명과 관련해서 정말 미래에서는 아주 뭐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자주 언급을 하고 또 뭐 최근에 이제 알레오라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 이더리움과 어떤 제로 놀리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영지식 증명에 뭐 이더리움 베이스에 또 뭐가 나오고 막 이런 소식들을 보니까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빨리 공부를 해서 잘 캐치해서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되게 네. 중요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많은 거죠. 음. 블록체인 다 이제 공개되는데 네. 내 걸 다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거지만 근데 모든 걸 다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 때는 영지식 기술을 통해서 GKP라고 하는데 그 통해서 그게 많은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레오나 아까 여러 가지 이제 GK 이번에 KBW 왠지 아마 영지식 따로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크롤이나 네. 아이비트럼 그리고 폴리곤 네. 다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왜냐면 EDBM에서도 레이어 1, 레이어 2가 있는 것처럼 아마 영지식이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서 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은 영지식은 이제 검색해보면 다 나오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런 유명한 게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중간에 얘가 바깥에 있고 얘가 이제 검증자 뭐 증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키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일로 나와봐. 그럼 이렇게 여러 번 했을 때 나올 수 있으면 이 사람이 키가 갖고 있는 거네라고 하는 내가 키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거를 바깥에서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영지식 이제 시청자분들도 영지식을 꼭 한 번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영지식을 제대로 구현해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가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식이 이번에도 큰 주제이기도 했고요. KBW에서도 아마 지금 올해 계속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느껴져요. 이 시장에서. 하반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로 프루브 놀리지. 근데 이게 참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사회적인 면에서 사실 좀 안 좋은 부분, 특히 이제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공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직접 개발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 득을 보는 측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악용해서 훨씬 더 안 좋은 범죄라던가 이런 게 더 폭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의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실제 예를 들면 네. 사실 가장 많이 불법으로 하는 건 현금을 쓰잖아요. 사실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12DC 안에도 네. 법정 앞이지만 또 그 안에 영지식 기반을 넣으려고 해요. 임명성도 보장할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쓰겠죠. 중국처럼 모든 걸 다 트래킹해서 감시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회는 아니죠. 저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금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놓고 이제 좋은 데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블랙마켓 쓰기도 현금을 쓰잖아요. 네. 투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CBDC조차도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다 추적되거나 그런 네. 걸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불법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의 CBD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또 임명성을 보장해야 되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대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들을 또 완벽히 임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가 또 약간 네. 또 디베이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키시나 그런 것들은 워낙 좀 우리나라는 네. 뭐 KYC, 네. AML, 중요하죠. 뭐 네. 그런 거에서 자동세탁 방지. 특근법 네.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다 퇴출된 건 맞고 근데 아마 이제 중요한 거는 주로 엔터프라이즈에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용으로? 은행 연합회가 있는데 은행 연합회 같이 공통도 있지만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둘만 또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또 그 안에서 또 영지식처럼 약간 채널처럼 이렇게 좀 본인 일반의 그런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쓸 일단 것 같아요. B2B 위주로 해서 좀 시범적으로 예,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뭐 그런 규제가 네. 좀 많이 뭐 또 물론 또 지켓이나 그런 것도 일부는 또 퇴출된 것도 있지만 네네. 해외에서는 또 많이 또 자유롭고 그쵸. 우리나라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기승전 규제 얘기가 나오는 거가 맞아요. 많이 나오긴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확실히 좀 우리나라는 좀 규제 일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영지식 증명이 쓰이는 게 엔터프라이즈 만약 상상해 보시면 삼성이나 LG나 예를 들면 구글에서 일부 쓰는 뭐 리서치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좀 달라지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지가 확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제로 프루브 논리지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전혀 원고랑 상관없이. 아니, 원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사실 좀 코인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코인 아무래도 얘기도 물어보십시오. 네, 교수님이다 보니까 자꾸 기술 이야기로 빠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 안에 나름 우리도 섹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정말 주식 시장 못지않게 저희 안에도 다양한 섹터와 업종들이 있는데 뭐 디파이라던가 NFT라던가 방금 이야기한 뭐 제로 프루브 논리지 혹은 웹3 뭐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만약에 다음번 불장이 온다.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메이저 투톱을 제외하고 가장 조금 핫하게 떠오를 수 있는 섹터나 테마는 뭐가 될 수 있을지 뭐 AI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요즘에 가장 집중해서 보이는 게 네.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 들어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이 AI 네. 온 웹3를 제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아. 웹3 위에서의 마이, 그러니까 지금 AI가 챗GPT 때문에 다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중앙화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탈중화 형태로 네. 나만을 위한 AI. 그래서 마이 AI인데 어디에 올라가느냐? 블록체인이 올라가는 온 웹3라고 표현돼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저 혼자는 여러분들 같이 리서치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워낙 ABCD 맞습니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해야 할 의미가 나올 텐데 좀 네. 재밌는 게 이게 마이 AI 온 웹3에서 나만의 AI인데 어디에 돌고 그게 블록체인 상에서 돌고 블록체인 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획득 데이터가 거래되고 확장되고 해서 지금 너무 중앙화가 돼 있는 AI죠. 뭐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MS 그런 게 글로벌에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마 나만의 AI, 마이 AI 온 웹3 그러니까 나만의 AI인데 블록체인 돌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조금씩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방송에서 한번 제가 네. 그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AI 그리고 웹3 웹3에서 나의 AI인데 마이 AI 온 웹3 마이 AI인데 어디서 돌고 있냐 웹3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요즘에 가장 재밌게 네.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문과생으로서는 따라가기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야- 대충 뭔지 모르겠어요. 대충 그러니까 뭔지는 나만의 알 AI. 것 같은데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AI라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교수님. 근데 데이터가 있는데 네. 데이터 사용이 네. 나의 데이터가 제공되잖아요. 나한테 보상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쵸. 보상을 주는 거죠. 아 그래요? AI한테도 보상을 줘야 돼요? AI한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재밌는 그건 머리가 좀 안 돌아가네요. 시간이-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네. 실험을 했대. AI가 사람들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AI가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실험 시켰다. 왜냐면 그 개체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네. 그 문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문자 이렇게 자동차 모양하고 사람이 직접 앱에서 사람을 막 이렇게 AI는 못 하는데 사람이 직접 넣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인데 실제 챗GPT가 그걸 시켰대요 사람한테. 네. 시켜서 왜냐면 그거를 통과해야만 자기가 또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점점점 나의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거가 있다. 포인트 뭐냐면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시대다. 그쵸. 그거를 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웹3 약간 포인트잖아요. 네. 내 데이터에 대한 주권 그리고 내가 생성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수익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들. 그렇죠. 그쵸? 근데 서비스가 AI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마이 AI가 마이 AI 그래서 온 웹3. 그래서 두 개가 나의 데이터가 보상을 받고 AI한테도 보상도 받고 아니면 보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선순환되는 것들이 아마 좀 더 그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재밌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시청자 오늘 아침에 또 보시는 거니까 네. 또 새벽에 보신 분들도 어쨌든 AI하고 블록체인이 융합된다. 그거는 확실하다는 걸 제가 좀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모시고 더 자세하게 좀 기술적인 부분을 더 풀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불장이 온다면 일단 AI 그리고 웹3 테마를 좀 꼽아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내년의 크립토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의 크립토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자님은 내년에 비트코인 얼마나 갚았습니까?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또 실례니까. 누가 그런 기자님 기자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분명히 아마 시장 자체 윈터가 지나서 지금은 점점 우리 리얼 월드로 그리고 가상세계, 현실세계 연결과 융합이 좀 거의 대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런 데서 분명히 우리 크립토를 쓸 수밖에 없다. 또 재밌는 표현을 봤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회사를 먹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영어 표현 소프트웨어 eat world. 아, 그런데
이번에 KBW 누가 이렇게 표현하세요. 뭐라고요? 크립토 Eat World? is gonna to eat the world. 그러니까 크립토가 크립토도 이제 세상을 먹는다. 먹을 거다. 아직은 먹지 않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고 있지만 네. 크립토가 먹을 거야 하는데 저게 공감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내년에는 분명히 약간 업앤다운이 있죠. 당연히 있지만 내년에도 업앤다운 있고. 네. 이제까지 저희가 1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윈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극복하고 올라가듯이 그게 빨라지나 느려지나 싸움인데 아마 내년에는 지금 전체 지금 뭐 경기 자체도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지금은 또 커플링 되고 디퍼링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던 금융이 월드에서 해결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크립토나 이거 기술 통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업앤다운이 있습니다만 네. 또 확장이 되면 저는 분명히 내년에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예전보다는 다르죠. 실체가 없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진짜 말 그대로 고스트 시티 같은 느낌으로 우리 시장을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결과치들을 많이 보고 있고 이제 레이어 2나 이제 이런 데서도 많은 디앱들이 온보딩이 되고 있고 또 네트워크 확장되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께서도 더 이상 우리가 정말 허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는 기술에 투자한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불장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존과는 또 다른 차원의 불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도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교수님과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모시고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